이 대선 끝나면 사람들이 집을 좀 사러 갈 것 같으세요? 아니면은 안 살 것 같으세요? 많은 분들이 이제 여기서 뭐 의견이 갈리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. 집을 사러 갈 것 같아요. 뭐 이런 분들도 있고, 아니면 집 안 살 것 같은데요. 라고 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, 저는 개인적으로는 좀 집을 거래량이 좀 늘어날 거로 봅니다. 거래량이 좀 늘어나는 걸로 보는 게 맞지 않을까, 지금은. 왜냐면은 3, 4월까지 좀 거래량이 좀 늘었다가 4월 중후반부터 지금 거래가 확 막혔단 말이에요. 3월에 거의 10,000채가 팔렸습니다. 이 서울 기준으로. 그러면은 3월에 한번 폭발적으로 좀 산 거죠. 그때 이제 토지거래 허가가 풀리면서 강남에서 막 올라가기 시작하니까 덩달아서 나도 사야 되겠다면서 사람들이 막 사러 갔단 말이에요. 그게 이제 한번 웨이브가 왔으니까 그 이후에 뭐 한 5월, 6월은 당연히 좀 미리 후속 수요를 다 땡겨서 산 거니까 어찌 보면은 그분들은 5월 달에도 사고 6월 달에도 살 사람들이 이제 앞에 산 거라고 보면, 선거 이후에는 살까 말까 고민하던 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이제 없어집니다. 그때 되면 이제 뭐 어떻게 뭐 결론이 나든지 간에 대통령 정해지는 거고, 이제 공약도 이제 다 나온 거고, 그러면은 이제 방향성도 설정이 되는 거잖아요. 그러면 아마 보통 비수기였던 7월, 8월에도 거래량들이 좀 예전보다는 좀 늘지 않을까. 왜냐면 지금 지켜보고 있던 그 분들도 있거든요. 요 분들이 작년 4월이었죠. 작년 4월에 총선 그 직후 갑자기 거래량이 막 늘어나거든요. 사람들이 그 총선 전에 어떻게 되나 좀 지켜보고 있다가 그 몇 달치 수요가 한 방에 막 빵 터집니다. 그런 것처럼 대선 이후에도 아마 좀 몇 달치 모여 있던 그런 그 수요들이 한 방에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. 거기다 이제 또 금리도 내려가고 하니까. 지금도 신고가로 계속 거래 중입니다. 선거철이라 조용한 것뿐이죠. 신고가가 나오는 동네들도 꽤 많아요. 지금 꽤 많고, 지금 상대적으로 약간 매수에 대해서 관심도가 좀 떨어졌어요. 특히 이제 언론에서. 이게 일반적인 일반 국민들은 부동산 고관심자가 아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그냥 언론에 많이 안 나오면 그런가 보다 하면서 그냥 또 사시거든요. 근데 또 언론에 막 올랐다고 하면은 또 그때 가서 관심을 갖고. 그러니까 지금은 언론에서 아무래도 부동산 비중보다는 대선, 뭐 정책, 뭐 서로 막 누가 비방했네 안 했네 뭐 이런 거 가지고 많이 얘기들 하잖아요. 그러니까 이 시장이 조용한 줄 아시는 분들이 많죠. 근데 실제로 시장이 조용한 동네도 있지만 지금 뭐 장난 아닌 동네들도 많습니다. 막 몇 천만 원씩 튀고 있는 동네들도 많은데, 아까 말했던 것처럼 지금 집 사러 돌아다니시는 분들이 엄청 초조해요. 엄청 초조합니다. 지금 갔더니 막 순식간에 막 2천, 3천 올라 버리니까 야 이거 빨리 와서 샀어야 됐는데 뭐 이런 생각 하시는 분들도 있단 말이죠. 근데 이거는 시장을 돌아다니지 않아 보면 몰라요. 모르니까 조용한가 보다. 뭐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마시는 거죠. 근데 결국에 이제 내가 집 살라고 이제 돌아다닐 때쯤 돼가지고는 예상보다 많이 올랐네라고 하실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제일 좋은 거는 동네를 좀 돌아다녀 보시는 게 좋습니다. 그러니까 뭐 선거는 선거고 뭐 다른 건 다른 거고, 내가 어차피 집을 사셔야 되는 분들은 언론이나 뭐 유튜브 보고 이렇게 판단하지 마시고 돌아다녀 보세요. 돌아다녀 보면은 바로 압니다. 내가 살려고 하는 동네가 조용하다. 갔는데 중개사 분들이 막 졸고 있어. 막 뭐 무슨 막 되게 막 손님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. 그럼 뭐 급하게 안 사셔도 되는데 갔는데 막 복작복작해요. 그러면은 약간 좀 늦은 거고, 약간 늦은 거긴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동네 분위기를 좀 보시는 게 필요합니다. 지금 서울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는데 팔고 전세 살아야 될까요? 라고 얘기해 주시는 분도 있는데, 저는 개인적으로 1주택자들은 그렇게 무주택으로 가는 거를 뭐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. 그냥 빠질 때 같이 빠지더라도 들고 있는 게 길게 보면 좋은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서울에서도 서울 나름인데, 그래도 웬만큼 뭐 이상한 거를 가지고 있지 않으신다면 저는 들고 가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냐면 이제 있는 집을 팔고 무주택이 된다는 거는 그 돈으로 내가 무언가를 투자할 목적으로 하시는 거겠죠. 그러니까 뭐 하다못해 뭐 예금이라도 넣어놓는 분들도 있겠지만, 뭐 코인을 하든 주식을 하든, 야 지금 집은 약간 좀 고평가됐다, 그러니까 이거 정리해가지고 현금화를 한 다음에 이걸로 상대적인 저평가인 곳에 가가지고 좀 돈을 좀 굴리다가, 그리고 나서 집값이 좀 빠지면 그때 다시 와야 되겠다.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그 고점과 이 저점, 그거를 이제 약간 그 파도를 타면서 자산을 좀 증식시키겠다,
이런 개념인 거거든요. 근데 집이라는 거는 어찌됐든 간에 내 자산 플러스 레버리지를 써가지고 대출이든 전세든 끼고 사는 자산이잖아요. 그러니까 타이밍을 내가 반대로 맞추면 못 사요. 그게 가장 큰 겁니다. 그러니까 주식이나 이런 것들, 주식 코인은 뭐 비싸게 사야지만 사긴 사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뭐 1억이 있어. 1억으로 삼성전자가 뭐 5만 원일 때 사면 제일 좋았겠는데 예를 들어 7만 원이 됐어. 그러면 삼성전자가 7만 원이 됐으니까 그거 사면 되는 거고 수량은 줄겠지만 삼성전자 너무 비싸졌어. 그럼 다른 주식을 사면 되잖아요. 근데 부동산이라는 거는 그렇게 안 되죠. 내가 사야 되는 그 집 그리고 내가 살아야 되는 동네 내가 살아야 되는 평형 뭐 이런 게 딱 정해져 있단 말이죠. 그러니까 그 물건을 만약에 못 사게 되면 내가 이제 살기 싫은 동네에 가서 사야 된단 말이죠. 그러면 내 일상이 흔들리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. 이 부동산이 가장 큰 문제가 팔았다가 샀다가 하면서 뭔가 이 흐름을 타려고 하다가 이 사람이 100% 다 맞출 수는 없으니까 한 번 삐끗하면 거길 다시 살 수가 없어. 그러면서 이제 힘들어지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뭐 투자를 만약에 하고 싶다. 난 여기가 너무 고점인 것 같아. 그러면은 팔고 뭐 상대적으로 저평가인 곳도 있잖아요. 그런 걸로 뭐 옮겨놓고 남은 뭐 차액이 있겠죠. 뭐 예를 들어 내가 15억에 팔았는데 10억짜리 집을 샀어. 그럼 5억이 남겠죠. 그 5억을 가지고 지금 저평가됐다고 말하는 어떤 그런 동네라든지 아니면 뭐 어떤 그런 투자 종목 같은 걸 사고 거기서 벌어서 나중에 뭐 옮긴다든지 그렇게 하는 게 뭐 그나마 차선책인 것 같고 제일 좋은 거는 그냥 들고 간다. 그냥 들고 가는 게 우선은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제가 봤을 때는. 왜요? 그러다가 엄청난 폭락이 오면요. 엄청난 폭락이 왔던 경우들을 다 되돌아보면 결국 엄청난 공포감이 시장을 지배할 때인데 최근에 왔던 금리 폭등기도 금리가 뭐 2% 초반에서 갑자기 막 5%, 7%까지 치솟았잖아요. 순식간에 1년 만에. 그러니까 그 공포감이 엄청나가지고 사람들이 막 던졌던 건데 향후 어떤 그런 공포감이 올 것인가. 뭐 전쟁 같은 거가 나면 그 정도의 공포감이 오겠죠. 근데 그 전쟁이 만약에 난다고 치면은 모르겠네. 내가 집을 팔고 다른 거를 샀을 때 집값은 하락하는데 엄청나게 막 전쟁 나서 폭등할 만한 무언가를 잘 샀다면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다 같이 빠지겠죠. 그러니까 지금 다 팔고 현금을 들고 있어야죠 라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아까 말했듯이 현금을 들고 있다가 잘못해가지고 삐끗하면 타이밍을 살짝 놓쳐버리면 지금 있는 집을 다시 못 살 확률이 높습니다. 그래서 보통 그 비트코인 투자하시는 분들도 고점이 오면은 팔았다가 빠지면 샀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려고 막 하잖아요. 그래가지고 뭐 120일 선을 넘어가면은 뭐 샀다가 또 빠지면 또 팔고 뭐 과열 지수를 보고 뭐 들어갔다 나왔다 뭐 한다고 하시는데 그러다가 이제 한 번 삐끗하면은 결국에 수량이 줄어들어가지고 괜히 옮겼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많단 말이죠. 결국에 어떤 그 계획이나 플랜이라는 거는 100% 성공한다는 보장이 있으면 당연히 좋은데 안 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라는 것도 꼭 생각을 해보시고 사고 팔고 할 때마다 부동산은 항상 세금을 팍팍 떼가기 때문에 그 세금 내고 나면 사실 남는 것도 별로 없을 수도 있습니다. 그러니까 보통 우리나라 집은 팔면 다시 못 사요. 세금 때문에. 팔고 다시 그 집을 못 삽니다. 세금 내고 나면 더 작은 집으로 가야 된단 말이죠. 그래서 더더욱 사람들을 좀 이렇게 신중하게 만드는 것도 있죠. 자가로 살고 있는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것도 좋지만 전세를 주고 더 비싼 지역에서 전세를 살고 있는 경우는 집값, 전세값 폭등하면 정말 답이 없어요. 그런 경우도 꽤 많죠. 그러니까 내가 1주택자인데 뭐 애 때문이나 뭐 직장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은 전세를 주고 내가 살아야 되는 집을 어쩔 수 없이 거주는 해야 되는데 비싼 집으로 가야 되니까 돈이 없어가지고 매수는 못하고 전세를 같이 주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전세로 사는 거죠. 나도 전세 주고 나도 전세를 주고 있고 살고 주고 둘 다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임대인이자 임차인이 되는 거죠. 그러면은 이제 전셋값이 오르면 어떻게 되냐. 전셋값이라는 것도 뭐 지역마다 편차가 있지만 보통 상급지가 전세가 더 많이 오릅니다. 그냥 금액대로 보면요. 똑같이 뭐 5%가 올라도 전세 3억짜리하고 전세 10억짜리하고 5% 오르는 게 다르잖아요. 그런 것처럼 기본적으로 주거라는 거는 내가 내 능력 대비 좋은 데 살면 점점 꼬여요. 점점 꼬이게 된다. 그래서 너무 좋은 동네 가서 살면 안 좋습니다. 여러모로 안 좋거든요.
그러니까 뭐 그게 우리 애를 위해서야, 뭐 나는 출퇴근을 빨리 하고 싶어, 뭐 이런 그 마음인 건 저도 다 알고, 저도 애 아빠고 뭐 이사도 많이 다녀봤기 때문에 충분히 알지만 내 집이 아닌데 남의 집에서 전월세로 사는데 그 집의 그 수준 자체가 내 능력보다 뭐 너무 좋은 데 산다거나 내 자산 대비 너무 좋은 데 살고 있다 라는 것도 문제인 거예요. 그것도.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라고 말을 하고 싶은데 많은 분들이 그걸 포기를 못 하는 것도 있고,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게 포기가 안 되는 사회 분위기와 구조인 게 더 문제죠. 그러니까 당연히 뭐 그런데 안 살아도 다들 만족하고 살고 크게 뭐 문제 없고, 뭐 그곳에 살든 안 살든 뭐 아이 교육이나 뭐 사교육이나 이런 거에 큰 차이가 없으면 그러면 뭐 안 가도 되는데, 이게 갈 수밖에 없는 사회 구조와 분위기가 있거든요. 그 동네에 안 살면 뭔가 좀 손해보는 것 같고, 뭔가 좀 실제로 우리 뭐 양육이라든지 내 어떤 사회 생활이라든지 이런 데에 또 문제가 생겨요. 그러니까 또 무리해서 가는 거죠. 무리해서 좋은 데 가가지고, 물론 거기서 이제 뭐 실거주면, 그리고 이제 뭐 매수해서 가면은 뭐 거기가 오르면 뭐 이득이라도 볼 텐데, 좋은 동네에서 전월세를 사니까 사실 시세가 올라봐야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. 근데 보통 좋은 데들은 그래도 나쁜 데보단 시세가 더 빨리 오를 거 아닙니까? 더 많이 오르고. 그러니까 이제 악순환이 생기는 거지. 그럼 나중에 못 버티고 나가게 되는 상태가 오거든요. 나가는 상태가. 그러니까 뭐 소위 말하는 강남의 학군지라는 동네에 초등학교 때 많이 오시거든요. 초딩 때 와가지고 중3, 고1 때 나가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아요. 그러니까 버티다가 못 버티고 나가는 분들이, 근데 많은 분들이 그런 걸 잘 모르시죠. 그냥 아이가 초등학생 정도 되면은 왠지 좋은 데서 키워야 될 것 같아 라는 마음에 우선 무작정 옵니다. 그래가지고 그때는 뭐 소득도 나쁘지 않고, 그리고 애 하나한테 뭐 돈 들어가는 게 뭐 얼마나 많진 않잖아요. 초등학생이니까. 그러니까 조금 약간 빡빡하지만 어떻게 옵니다. 와서 이제 지내다가, 보통 그렇게 학군지나 뭐 상급지라고 말하는 곳들은 사교육도 많이 하고 돈도 많이 쓰고 막 하거든요. 그러면 이제 허덕허덕 하면서 이제 버티는 거죠. 그러다가 이제 빠르면 초등학교 고학년, 늦어도 뭐 중학교 뭐 2학년, 3학년, 뭐 고1 뭐 이럴 때까지 버티시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. 왜냐면 중학교, 고등학교 올라가면서부터 사교육이 장난이 아니거든요. 아이를 키워본 분들은 아실 텐데, 특히 이제 학군지라고 말하는 곳에서 키워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, 이 유튜브에 세 종류의 부모님이 있거든요. 완전히 갓난아기, 유아를 키우는 이 부모님들이 있고, 초딩들을 키우고 있는 부모님들이 있고, 중고등학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이제 세 파트가 있어요. 그러면은 같은 부모님인데 서로 달라. 보는 게 달라요. 아이 키우는데 돈 얼마 안 들어요 하시는 분들은 보통 유아를 키우는 거고요. 아이 키우는 거 생각보다 돈 많이 들어요 하는 분들은 중학생 정도를 키우는 거고요. 고등학생 분들은 댓글도 못 달아. 진짜로 댓글도 못 달아. 너무 바빠. 막 미친 듯이 일해야 돼. 막 맞벌이 하고 막 해야지만 겨우겨우 애들 그 사교육비 충당할까 말까거든요. 엄청나게 들어갑니다. 근데 대부분 이제 인터넷이나 뭐 이런 데에 주류 어떤 여론이라고 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댓글 달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돈이 뭐 얼마나 들어가냐, 뭐 애를 왜 그렇게 키우냐 막 이러는데, 본인도 해보세요. 하면 그렇게 됩니다. 안 그럴 수가 없는 그 사회 분위기와 시스템이 있어요. 교육남님은 소득 대비 비싼 집에 실거주하는 것을 지향하시잖아요. 그런데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으려면 10년 거주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받는 게 유리한 정도의 집은 20억이 넘어가는 집들이고요. 최소한. 그리고 20억이 넘어가는 집들의 실거주를 하는 분들은 아주 고소득자거나 뭐 전문직일 확률이 높죠. 아니면 무슨 뭐 사업을 하시거나. 대부분 우리 시청자분들은 그렇지 않을 확률이 높고요. 15억짜리 집에 사는 것도 생각보다 쉽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겁니다. 맞죠? 뭐 15억이 애 이름입니까? 15억 집에 살려면은 못해도 현금이 한 8, 9억은 있어야 돼요. 8억 정도는 있어야죠. 15억짜리 산다면. 지금 새로 살려면. 거기다가 대출도 한 절반 받아야 되니까 대출도 한 8억 받아야 됩니다. 그럼 대출 8억을 받으려면 연봉이 한 1억 5천은 넘어야 돼요. 1억 5천 이상 돼야 되고, 그게 당연히 젊은 분들이 아닐 확률이 높겠죠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당연히 아이들도 크고 애들도 뭐 사교육도 시키고 막 하고 있을 텐데 여력이 안 생긴단 말이죠. 저축이 잘 안 돼요. 그 15억대에 한 40대 후반에서 50대에 사는 것도 쉽지가 않다. 근데 대부분 그 이하의 집들을 막 고려하실 때는
장기 보유 특별공제라는 개념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. 저는 이제 뭐 그런 것들을 다 생략하고 축약해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, 당연히 저는 연봉이 7억인데요. 이런 분들은 장기 보유 특별공제를 따지시는 게 맞는데, 그런 분들도 연봉의 10배면은 70억이잖아요. 그러니까 뭐 연봉의 10배 정도가 보통 적절하다고 저는 항상 말하는 이유도 뭐 그런 뒷 이야기가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일산 쪽에 매수하려고 용기 내서 계약을 했습니다. 보편적으로 일산은 비추천하는데요. 가격도 무리 안 되고 앞으로의 도시 발전성도 있고요. 물론 그것이 공급이 많다는 이야기지만 교통도 GTX로 좋아지고요. 제 생각대로 해보려고 합니다. 안 하는 것보다는 덜 후회될 것 같아요. 네, 뭐 일산에 대해서 저는 뭐 좋게 말하시는 분들도 많은데, 저는 약간 이성적으로 봤을 때 같은 값이면 일산보다는 다른 거를 추천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긴 해요. 물론 이제 일산에서도 완전 입지가 좋고 하면은 뭐 상승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는 아닌데, 일산도 그렇고 파주도 그렇고 이 서울 이 11시 방향, 10시 11시 방향은 너무 지형적으로 너무 불리해요. 너무 불리하고 그쪽에 계신 분들은 다들 알거든요. 그러니까 거기서 오래 살아본 분들은 막 그 억울함이 있잖아요. 왜 우리 동네는 이렇게 안 오를까? 근데 좀 오를만 하면 꼭 신도시를 발표하고, 꼭 오를만 하면 신도시 발표하고, 오를만 하면 택지지구 발표하고 막 그러거든요. 그래가지고 거기다 이제 완전히 이제 평야 지역이기 때문에 신도시 만들기도 너무 좋고, 그래서 일산을 꼭 사랑하고 일산에 막 실거주를 해야 되는 분들 있잖아요. 나는 일산이 내 고향이야. 난 일산에 살아야 돼. 난 여기서 뭐 자영업을 하고 있고 전문직을 하고 있고 뭐 이런 분들은 아주 만족도가 높으시거든요. 투자 가치나 어떤 그 상승률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같은 가격으로 다른 것들도 사실 좀 고려는 해봐야 됩니다. 그래서 무조건 좋게만 보시기는 좀 어렵다라는 게 현실적인 판단이에요. 그럼 안 오릅니까? 아니죠. 일산도 오를 겁니다. 특히 이제 GTX가 삼성역까지 개통되면은 일산의 가치가 지금보다는 더 좋아질 거예요. 근데 문제는 그때쯤 되면 또 창릉 신도시도 막 들어오고 이래저래 또 일산 쪽 인근이 또 공급이 또 있어요. 그러니까 다른 공급이 좀 적은 데에 비해서 리스크가 계속 있는 거죠. 그러니까 뭔가 그 걱정이 되는 거죠. 걱정이. 그래서 저는 가능하면 일산에 계신 분들도, 제가 옛날에 뭐 강연하러 가면은 일산 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, 항상 일산 분들은 우리 동네도 오르겠죠? 뭐 이런 얘기들을 항상 물어보세요. 그러면 이제 올라가긴 한다. 다만 상대적으로는 조금 속상하실 수도 있다. 이런 얘기들을 많이 했었죠. 이게 지형적으로 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인구라는 것도 수도권에서도 인구가 북쪽으로 가기가 쉽지 않거든요. 남쪽으로 가기가 좀 더 구조적으로 좋아요. 우리나라 지금 반도체나 이런 것들도 다 남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고, 그런 것들까지 고려할 때 북쪽보다는 남쪽이 좀 나은데, 그러면 일산에 계신 분들은 그럼 나 무조건 다 팔아야 되냐? 그런 것도 아닙니다. 일산은 어쨌든 GTX라는 게 있고요. 그리고 일기 신도시가 어쨌든 재건축을 좀 추진하려고 할 겁니다. 어느 정도. 그래서 일산 전체라기보다는 일산에서도 특정 지역들은 약간 좀 그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어요. 다르게 움직일 가능성은 있습니다.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뭐 예를 들어 최고의 투자처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아쉬움이 있다. 이게 맞는 표현일 것 같아요. 조금 아쉬움이 있다. 근데 일산이 살기 너무 좋대요. 맞습니다. 일산이 살기 좋은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, 우선은 학군도 탄탄하고요. 학원가도 잘 돼 있고, 그리고 이 가격에 이 정도 퀄리티의 주거 환경이 없어요. 이 가격에 이 정도? 이게 진짜 없거든요.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은 그만큼 가격이 좀 덜 올랐다는 평가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래서 뭐 거주성이 나쁘다고 말한 적은 전 전혀 없고요. 당연히 살기 좋고요. 평지고 호수도 있고 학군도 괜찮고 뭐 동네도 조용하고 뭐 다 아파트도 많아가지고 여러모로 뭐 좋습니다. 살기는 좋다. 안녕하세요. 과천 부동산 다녀왔는데 고민만 하고 있는 사이에 너무 올라가지고 고민입니다. 과천 지금 갈아타기에도 괜찮을까요? 과천은 저는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 늦었다라고 봅니다. 뭐 길게 뭐 저는 10년 뒤에 팔 건데요. 뭐 그러시면은 뭐 괜찮을 수 있지만, 지금 들어가면은 먹을 게 많진 않아 보여요. 먹을 게. 그러니까 뭐 투자로만 보면요. 아니요, 저는 근데 어차피 뭐 강남으로 출퇴근해야 되고요. 아니면 뭐 저기 4호선 타고 저기 광화문 쪽 가야 되거든요. 서울역 가야 돼서 어차피 저는 과천 말고는 없습니다. 그러면 사시는 거고. 근데 많이 올랐어요. 지금 과천 상승률이 거의 뭐 최고 수준이기 때문에 많이 오른 상태에서 더 오르기를 기대하는 거는,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쉽지 않은 얘기잖아요. 아닌데요? 왜요? 왜 반포는 막 계속 올라가던데요? 이런 얘기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반포라는 곳은 자기보다 더 좋은 입지가 별로 없는 최상위에 있는 곳이니까 계속 올라갈 수 있는 거고, 과천은 입지의 한계도 분명히 있는 곳입니다. 과천이 뭐 웬만한 뭐 서울 지역들 다
뺨 때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천이 뭐 최고로 1등 지역은 아니기 때문에 과천이 가격이 올라가려면 다른 곳들이 가격이 더 올라가 줘야 되는데 지금은 과천이 이제 신축도 있고 뭐 재건축 같은 것들이 막 이제 몰리다 보니 뭐 여러 가지 뭐 교통 호재들도 뭐 여전히 남아 있고 그러면 이만한 데가 없는데라고 해서 상대적으로 눌렸다가 이렇게 쭉 올라간 거거든요. 그럼 이렇게 눌렸다가 쭉 올라간 상태에서 여기서 더 치고 올라간다? 그러면 이제 다른 지역들을 뚫고 넘어간다는 건데 그렇게 말하기에는 다른 지역들도 나쁜 건 아니거든요. 그렇게 보면은 단기적으로는 좀 약간 고점일 수는 있고요. 뭐 조정을 받는다면 뭐 다시 들어가는 가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 뭐 조정이 온다는 얘기는 아니고 뭐 과천이 뭐 이건 이제 심리로 가는 거기 때문에 좀 더 갈 수도 있죠. 근데 투자자 포지션에서는 저라면 다른 쪽을 좀 보는 게 맞지 않나. 어차피 놓쳤으니까. 그러니까 떠나간 버스 따라가서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버스 타면 되지 않을까요?